누군가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작은 신음소리가 싫어요. 그만해주세요. 조용히 해. 아무도 없어. 경기도 외곽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나타나는 낡은 기계부품 공장이 있습니다. 1980년대에 지어진 이 공장은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문, 그리고 끊임없이 돌아가는 기계 소리가 이곳의 오랜 역사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기철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6시에 공장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고 걸음걸이는 여전히 힘이 있었죠. 노조위원장이라는 직책답게 그의 얼굴에는 책임감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공장 입구 매점에서 담배 한 갑과 캔커피를 사들고는 평소처럼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기철 형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젊은 작업자 한 명이 인사를 건넸지만 기철은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수가 적은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눈빛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공장을 사랑하고 동시에 얼마나 많은 걱정을 안고 살아가는지 말입니다. 기철은 작업복을 갈아입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안개가 공장 굴뚝 사이로 피어오르고 있었죠. 벌써 이곳에서 35년을 보냈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28배 이 공장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이곳에서 보낸 셈이었습니다. 사무동 쪽에서는 격리부서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철의 눈길을 사로잡는 건 역시 딸 정은지였죠. 32세인 은지는 이 공장에서 일한 지 벌써 8년째였습니다. 대학을 나와서 서울에서 직장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아버지 곁에 있고 싶다며 이곳을 선택했던 딸이었습니다. 은지는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아침 인사도 간단히, 점심시간에도 혼자 도시락을 먹는 편이었죠. 동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업무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철은 가끔 딸이 너무 조용한 것이 걱정되기도 했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만 봐도 대견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은지가 기철 앞을 지나가며 인사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아버지와 딸 사이라는 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죠. 기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조위원장으로서의 공정함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전 9시 서울 본사에서 새로 내려온 팀장이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오세권이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가죽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이 낡은 공장과는 사뭇 대조적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세권은 직원들 앞에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부드럽고 표정도 친근해 보였죠. 하지만 기철은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오랜 현장 경험이 알려주는 직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기철은 평소처럼 공장 뒤편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담배 한 개비를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은지도 이제 결혼할 나이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 걱정, 공장 걱정, 노조원들 걱정까지 어깨가 무거워지는 나이였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고 기철은 여느 때처럼 작업장을 돌아다니며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기계 소음 사이로 들리는 작업자들의 대화,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의 소리. 이 모든 것이 기철에게는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해가 기울어가자 기철은 노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죠. 임금 협상 자료,
근무 환경 개선 요구서, 그리고 몇 가지 민원 사항들까지. 노조 위원장의 하루는 이렇게 바쁘게 흘러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사무동에서는 불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야근하는 사람들만 남은 시간이었죠. 기철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새로운 팀장 때문인지 아니면 딸 걱정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있었죠. 시계가 저녁 8시를 가리킬 때쯤 기철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내일도 또 이런 하루가 반복될 텐데 그래도 이곳이 자신의 삶의 터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5년간 몸담아온 이 공장에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며 기철은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밤 9시가 넘어서도 기철은 공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조 사무실에서 내일 있을 임금 협상을 위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를 맞춰가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기철은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사무동 쪽 불빛이 아직 켜져 있는 게 보였죠.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 시간이면 격리부서는 벌써 불이 꺼져야 했거든요. 혹시 은지가 야근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기철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딸이 너무 늦게까지 일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로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사무동으로 향했습니다. 사무동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무실 문이 닫혀 있었고 격리 부서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기철은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딸이 집중해서 일하고 있다면 방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격리부서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기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 그리고 작은 신음소리까지. 싫어요. 그만해주세요.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떨리고 두려움에 찬 목소리였죠. 기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기철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색권이 은지를 뒤에서 껴안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은지는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며 벗어나려고 했지만 오색권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해. 아무도 없어. 오색권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협적이었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친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기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뛰어들어가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부장님도 팀장님도 나 좀 놔둬요. 은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말에 기철은 더욱 충격을 받았죠. 부장님도 그렇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은지는 오색권을 밀치고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울음을 참으며 복도를 달려가는 딸의 모습을 보며 기철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35년간 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이런 일을 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오색권은 잠시 후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넥타이를 매만지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복도를 걸어갔죠. 기철과 마주쳤을 때도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아, 정 위원장님. 이렇게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철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써 참았죠. 오색권이 지나간 후에야 기철은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버렸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철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계속 떠올랐죠. 딸이 겪고 있는 일을 몰랐던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은지는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니 아직 잠들지 않은 것 같았죠. 기철은 딸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결국 기철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죠.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노조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입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기철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딸을 위해서도 다른 직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35년간 이 공장을 지켜온 노조위원장으로서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기철의 얼굴에도 새로운 각오가 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평범했던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하루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기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지만 마음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거든요. 은지의 방문 앞을 지나가면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공장에 도착한 기철은 노조 사무실로 바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거든요. 책상에 앉아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은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기철은 깜짝 놀랐죠. 딸이 먼저 찾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 들어와. 은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죠. 눈가가 부어 있는 걸 보니 밤새 많이 울었나 보네요. 아버지, 저 사직서 쓸게요. 은지가 갑자기 꺼낸 말에 기철은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말이긴 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은지야, 그럴 필요 없어. 아버지가 해결할게. 아니에요. 이미 다 써왔어요. 은지는 가방에서 사직서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또박또박 쓰인 글씨를 보니 밤새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게 느껴졌죠. 은지야, 어젯밤 일 말이야. 기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은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봤어요? 응, 봤다. 그런데 은지야, 부장님도 그랬다고 했지? 은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에야 입을 열었죠. 1년 전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어깨를 만진다거나 손을 잡는다거나 하는 정도였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기철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1년 동안 딸이 혼자 감당해왔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어? 아버지 체면 생각해서요. 노조위원장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아버지 입장이 어려워질까 봐서요. 은지의 말에 기철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자신을 위해 그런 고통을 혼자 견뎌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바보야, 그런 걸 왜 혼자 참았어? 아버지가 뭘 위해 여기 있는 줄 아니? 그래도 이제 그만두면 되잖아요. 다른 데서 일하면 돼요. 기철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떨리고 있었죠. 은지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도망갈 이유도 없어. 잘못한 사람이 떠나야 하는 거야. 그 순간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온 거였죠. 아버지, 정말 무서웠어요. 혼자 있을 때마다 오세권 팀장이 찾아와서 거절하면 인사 발령으로 위협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기철은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35년간 노조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어봤지만 이번만큼 분노가 치미는 적은 없었거든요. 은지야, 아버지가 반드시 해결할게.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할 거야. 오후가 되자 기철은 긴급 노조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선 기철을 보며 노조 간부들도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오늘 긴급히 회의를 부른 이유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기철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희롱 문제입니다. 우리 공장에서 관리직 여직원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술렁거렸습니다. 몇몇 간부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기도 했죠. 구체적으로 누구 말씀이신가요? 한 간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새로운 오세권 팀장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기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의 이름을 공개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제 딸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위원장님, 그게 사실인가요? 네,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기철은 어젯밤 본 일과 은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간부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당연히 고발해야죠.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젊은 간부 하나가 먼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말만으로는 어려울 텐데요. 나이든 간부가 신중한 의견을 냈습니다. 증거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면 다른 피해자도 있을 거예요. 기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조합원 모두의 문제예요. 이런 일을 방치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요. 회의는 2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노조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결정했죠. 기철은 마침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노조 회의가 끝난 다음 날부터 공장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철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평소와 달리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졌거든요. 무언가 소문이 돌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기철 형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노조 부위원장인 김상도가 기철을 불렀습니다. 평소 믿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오늘은 표정이 심각했죠. 형님, 어제 회의 내용이 벌써 윗선에까지 올라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공장장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형님이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딸 일이라서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하더군요. 기철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상도야, 넌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말하면. 김상도가 망설였습니다. 형님 딸이 거짓말할 리는 없겠지만 증거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에요. 자칫 형님만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 순간 기철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평생 함께 해온 동료조차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조 간부 몇 명이 따로 모여서 기철을 반대하는 모임을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었죠. 위원장님, 큰일 났어요. 젊은 조합원 하나가 급하게 달려와 말했습니다. 박 부장님과 최 과장님이 다른 간부들을 만나서 형님을 노조위원장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한대요. 기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5년간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녁 무렵 기철은 공장장실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공장장 옆에는 오세권이 서 있었죠.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정 위원장, 앉으세요. 공장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최근 일어난 일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오 팀장이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던데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목격했다고 하는데 그게 성희롱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혹시 오해는 아닐까요? 기철은 공장장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명백한 것을 부정하려는 모습이 역겨웠거든요. 공장장님, 이건 오해가 아닙니다. 분명한 성희롱이었어요. 하지만 정 위원장, 당신은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딸 일이라서 그렇겠지만, 감정적이라고요? 기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딸이 당한 일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세요? 그때 오세권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 위원장님,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저는 단지 업무 상담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은지 씨가 과민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과민 반응이라고요? 기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 오세권을 보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조용히 하세요, 정 위원장. 공장장이 기철을 제지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됩니다. 공장 분위기만 흐려놓고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 성희롱을 당해도 참고 있으라는 말씀이세요? 증거도 없는 일로 직원을 모함하는 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장장의 말에 기철은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피해자인 딸을 보호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가해자로 몰리고 있었거든요. 공장장실을 나온 기철은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5년간 지켜온 이 공장에서 이런 취급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여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신입사원인 이민정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정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보였죠. 위원장님,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기철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오세권 팀장이. 저한테도 그런 일을 했어요. 하지만 신입이라서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민정의 증언을 들으며 기철의 마음에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민정아, 내가 증언해 줄 수 있겠니? 네, 할게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날 밤 기철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비록 일부 동료들이 등을 돌렸지만 아직 희망은 있었거든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기철은 더 많은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세권의 잘못된 행동을 목격한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증언을 모았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딸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기철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공장 내에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차갑게 변해 있었거든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 일로 공장을 시끄럽게 만든다더라.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야. 이런 말들이 기철의 귀에 계속 들려왔습니다. 함께 일해온 동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그런 어느 날 기철은 은지가 정신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온 스트레스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았거든요. 은지야, 괜찮아? 집에서 만난 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약을 먹고 있는지 눈가가 많이 부어 있었죠. 아버지, 미안해요. 아버지까지 힘들게 해서.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그러는데 제가 너무 오래 참았대요. 그래서 증거를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증거? 녹음 파일이요.
사실 오세권 팀장이 협박할 때 몰래 녹음한 게 있어요. 기철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어디 있어? 휴대폰에 저장해뒀는데. 아버지, 이걸 공개하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무서워요.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파일을 재생하자 오세권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죠. 은지 씨, 계속 거절하면 인사발령 나갈 수도 있어요. 지방 공장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고, 팀장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노조 위원장 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한다고 생각할 텐데, 녹음 파일을 들으며 기철의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딸을 이런 식으로 협박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은지야, 이걸 공개해야 해. 하지만 아버지, 괜찮아.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 없어. 다음 날 아침 기철은 녹음 파일을 들고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각오였죠. 하지만 공장 정문에서 보안 직원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정 위원장님, 출입을 금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가 왜 출입 금지야? 어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당분간 출입을 금지한다고 하더군요. 기철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징계를 받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일을 해? 죄송합니다. 저도 지시받은 대로 할 뿐이에요. 기철은 공장 앞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닌 이 공장에서 출입조차 금지당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벤치에 앉아 있는데 민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세요? 민정아, 너라도 와줘서 고마워. 위원장님, 제가 어제 인사팀에 가서 정식으로 신고했어요. 정말이야? 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오세권 팀장이 계속 이런 일을 벌인다면 누군가는 나서야 하잖아요. 민정의 말에 기철은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노조 간부들이 위원장님을 탄핵하려고 한대요. 내일 임시총회를 열어서 불신임 결의를 한다고 하더군요. 기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을 보호하려고 했던 일이 이렇게 되돌아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민정아, 나는 뭘 잘못한 거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으셨어요. 위원장님이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기철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노조 위원장 자리를 잃는 것보다도 35년간 함께 해온 동료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더 아팠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기철은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야, 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무능해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게 됐구나. 은지는 아버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있어서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 순간 기철은 깨달았습니다. 비록 동료들이 등을 돌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딸이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이었죠. 은지야, 우리 끝까지 해보자. 아버지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네, 아버지. 함께해요. 기철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딸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내일 있을 임시총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기철은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고. 비록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빛이 보일 거라고 말입니다. 임시총회 당일 기철은 새벽부터 잠들지 못했습니다.
35년간 노조위원장으로 일한 모든 것이 오늘 결정될 수도 있었거든요. 은지도 아버지를 걱정하며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세요. 고마워, 은지야. 하지만 목이 메어서 잘 안 넘어가네. 기철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지만 막상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는 두려웠거든요. 오전 10시 기철은 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많은 조합원들이 몰려 있었죠. 어떤 이들은 기철을 지지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기철 형님 오셨네요. 김상도가 복잡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상도야, 오늘 어떻게 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간부들 대부분이 형님을 반대하고 있어요. 기철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간부들도 기철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죠. 앞자리에는 박 부장과 최 과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임시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박 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정기철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입니다. 위원장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공장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해주세요. 먼저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박 부장이 기철의 발언을 막았습니다. 명백히 기철을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의도였죠. 정 위원장은 증거도 없이 관리자를 모함했습니다. 공장 분위기만 나빠뜨리고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쳤어요. 개인적인 일을 노조 업무에 끌어들여서는 안 됩니다. 한 명씩 돌아가며 기철을 비난하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35년간 함께 일해온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죠. 저도 발언하고 싶습니다. 은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은지 씨, 이건 노조 회의입니다. 조합원이 아닌 분은 저도 이 공장 직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당사자고요. 은지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증거가 없다고 하시는데 저한테는 증거가 있어요. 은지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회의실의 오세권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죠. 은지 씨, 계속 거절하면 인사발령 나갈 수도 있어요. 지방 공장으로 보내버릴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 말해봐야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예요. 노조 위원장 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한다고 생각할 텐데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이것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실 건가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아버지는 저를 보호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버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 순간 한 명의 조합원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작업자였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다른 조합원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옳았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박 부장과 최 과장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정이 회의실에 들어와 또 다른 영상을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저도 오세권 팀장한테 당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보세요. 민정이 보여준 건 사무실 복도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습니다. 오세권이 여직원들을 부적절하게 터치하는 장면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죠.
이 영상은 경비실에서 몰래 복사해 온 거예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회의실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기철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고개를 숙였죠. 위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판단했어요. 사과의 말들이 쏟아졌지만 기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은 기쁘지만 그동안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조위원장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기철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위원장님, 왜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역할은 여기서 끝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철은 35년간 맡아온 노조위원장 배지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무거웠던 어깨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은지가 아버지 옆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기철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지켜낸 것 같았거든요. 녹음 파일과 영상이 공개된 지 사흘 후 공장에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임원들이 급히 내려왔고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은지가 용기를 내어 제보한 결과였습니다. 아버지, 기사 났어요. 은지가 신문을 들고 와서 기철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방 공장 성희롱 사건, 노조위원장 딸 피해 주장이라는 제목이 크게 실려 있었죠. 이제 정말 큰일이 날 것 같구나. 기철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좋지만 딸이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이 걱정되었거든요. 그날 오후 공장 대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본사 이사들과 공장장, 그리고 오세권이 참석했죠. 기철도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본사 상무이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오세권은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죠. 정 전 위원장님, 앉으세요. 상무이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죠. 먼저 이번 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정리는 끝낸 상태였거든요. 그럼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팀장, 녹음 파일에 대해 해명해 보세요. 상무이사가 오세권을 바라봤습니다. 오세권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그건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업무 상담을 하려고 했을 뿐이고, 업무 상담에서 왜 인사발령으로 위협을 했습니까? 그건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오세권의 변명은 점점 궁색해졌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민정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또 다른 자료를 들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어서요. 민정이 내민 것은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서였습니다. 오세권의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한 것이었죠. 총 5명의 피해자가 더 있습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이었어요. 상무이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오 팀장, 이것도 오해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오세권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죠. 그럼 마지막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정이 노트북을 켜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사무실 복도에서 오세권이 여직원들을 추행하는 장면들이 연속으로 나왔죠. 이 영상들은 지난 6개월 동안의 감시 카메라 기록입니다. 경비실에서 협조해 주셨어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거든요. 상무이사가 오세권을 바라봤습니다. 오 팀장,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저는 은지 씨가 먼저 유혹했습니다. 제가 거절했는데 자꾸 따라다니면서 오세권이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상무이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명백한 성희롱이고 직권남용입니다. 즉시 해임 처리하겠습니다. 상무님, 저는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해요. 오세권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 전 위원장님, 상무이사가 기철을 바라봤습니다. 노조위원장직 복귀를 제안드립니다. 회사 차원에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하겠습니다. 기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35년간 몸담아온 곳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이미 제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다른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은지가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보호해 주시고요. 기철의 말에 상무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피해를 보신 분들께 회사 차원에서 보상도 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기철이 회의실을 나서는데 오세권이 마지막으로 다가왔습니다. 정 위원장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기철은 오세권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들었죠. 용서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세요. 오세권은 고개를 푹 숙이고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죠. 기철은 공장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오랜 어둠이 끝나고 새로운 빛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다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기철은 딸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35년간의 공장 생활이 끝났지만 더 중요한 것을 지켜낸 것 같았거든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기철은 집 근처 작은 골목에 정비소를 열었습니다. 기철 정비소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죠. 35년간 공장에서 쌓은 기술로 동네 사람들의 기계를 고쳐주는 일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세탁기 고쳐주셔서 고마워요.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 고맙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기철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별 말씀을요. 언제든지 오세요. 예전보다 얼굴에 웃음이 많아진 기철이었습니다. 비록 큰 공장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보람이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은지가 도시락을 들고 정비소로 왔습니다. 요즘 은지는 인권단체에서 일하고 있었죠. 성희롱 피해자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점심 드세요. 고마워, 은지야. 오늘 상담은 어땠어? 좋았어요. 한 분이 용기를 내서 신고하기로 하셨거든요. 은지의 얼굴에는 예전과 달리 밝은 미소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우리 딸이 정말 대견하구나. 아버지가 용기를 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부녀가 함께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민정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민정은 공장에서 새로 생긴 여직원 보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었죠.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민정아, 어서 와. 요즘 어떻게 지내? 좋아요. 공장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상담실도 생기고 신고 시스템도 만들어졌어요. 민정의 말에 기철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야? 새로운 여직원들이 위원장님께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됐다고요. 기철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자신은 공장을 떠났지만 그 결과로 더 나은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게 기뻤거든요. 오후에는 예전 노조 동료들이 정비소를 찾아왔습니다. 김상도를 비롯해 몇 명의 조합원들이었죠. 기철 형님, 잘 지내세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너희들은? 형님 덕분에 공장이 많이 좋아졌어요. 새로운 노조위원장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김상도의 말에 기철은 안도했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노조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소식이 반가웠거든요. 그런데 형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갑자기 김상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형님을 믿지 못해서 정말 죄송해요. 상도야, 그런 말 하지 마.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형님이 옳았는데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다른 동료들도 하나씩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기철은 그들을 용서한다고 말했죠. 이미 마음속으로는 모든 걸 정리한 상태였거든요. 저녁이 되자 기철은 정비소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은지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갑작스러운 은지의 말에 기철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야? 누구하고? 인권단체에서 만난 변호사예요. 저희 사건도 도와주셨던 분이고요. 기철은 딸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그 사람이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니? 네, 아버지. 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그럼 아버지도 기쁘다. 우리 은지가 행복하면 그게 최고야. 그날 밤 기철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딸이 행복을 찾았다는 소식에 마음이 평안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기철은 평소보다 일찍 정비소를 열었습니다. 일찍 온 손님이 있었거든요. 아저씨, 고장난 시계 고칠 수 있어요? 어린 학생 하나가 낡은 시계를 들고 왔습니다. 한번 봐줄게. 할아버지가 주신 거야? 네, 돌아가신 할아버지 유품이에요. 기철은 정성스럽게 시계를 분해해서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작업이었지만 천천히 하나씩 고쳐나갔죠. 다 됐다. 이제 잘 갈 거야. 정말요? 고마워요, 아저씨. 학생이 기뻐하며 시계를 받아들고 뛰어갔습니다. 기철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죠. 사람 고치는 게 기계보다 어렵더라. 기철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35년간 기계만 고쳐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도 어루만져주는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기철은 정비소 앞 의자에 앉아 골목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풍경이었죠. 35년간의 공장 생활은 끝났지만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비록 작은 정비소였지만 여기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기철은 석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입니다.